제 이름은 최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겪은, 아니, 제 아들이 당한 끔찍한 일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상우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우야, 거기 위험해. 하고 소리쳤지만 상우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상우의 등을 밀었습니다. 상우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꿈이야. 불길한 꿈일 뿐이야. 하지만 그 불안감은 아침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꿈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떨어지는 모습, 누군가의 손, 그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잠옷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너도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오빠 생일이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상우의 3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상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칼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손이 떨리는데. 아, 네. 그냥 좀 추워서요.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우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일찍 준비해 주시고. 상우는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상우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에 꾼 꿈 때문일까요? 왠지 상우가 곧 멀리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상우야, 오늘 회사 꼭 가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당연히 가야죠.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그냥, 오늘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제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상우가 옆에 있었으면 해서. 어머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수진이가 근처 맛집 예약했대요.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제 예약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예민한 걸까요? 새벽 꿈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걸까요? 아침을 먹고 상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상우를 보며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우야.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와. 특히 계단 조심하고. 왜 계단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저도 모르게 새벽 꿈이 떠올랐습니다.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사랑해요. 상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 했습니다. 상우야. 하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수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제 눈에는 그 표정이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상우 생각만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상우는 회사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왠지 수진이의 방문 앞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귀를 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12시, 1시.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상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회의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오빠 생일 케이크 찾으러요. 예약해놨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크는 저녁에 찾아도 되는데 왜 지금 가는 걸까? 그리고 수진이의 표정이 너무 긴장해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부.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아니, 연기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창백함이 진짜일까요? 제 눈에는 억지로 만든 표정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우 오빠가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꿈이 현실이? 무슨 연락? 오빠가 쓰러졌대요. 회사 계단에서. 계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꿈에서 본 그 계단. 상우가 떨어지던 그 계단. 지금 119로 병원 가는 중이래요. 어서 가봐요. 저는 정신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잡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오빠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슬픔이 아니라 연기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쳤나? 왜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이미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실에 있는데 손이 떨리지 않다니? 수진아, 너 떨지도 않네?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떨려요. 너무 떨려서 오히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변명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연락 왔다고 했지? 네. 몇 시에 연락 왔어? 1시쯤이요. 그런데 넌 왜 이 시에 나갔어? 케이크 찾으러?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는 연락받고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진정하고 나갔던 거예요. 진정하러 방에 있었다고? 그럼 왜 옷을 갈아입었어? 외출복으로?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오빠가 저기서 수술받고 있는데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비명마저 연기 같았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회사 비상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는 없습니다. CCTV도 비상계단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목격자가 없다고요? 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다 식당에 있었대요. 비상계단은 평소에 잘 안 쓰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상우가 왜 점심시간에 비상계단에 갔을까요? 상우는 점심은 항상 회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상우 핸드폰 있나요? 확인해 봐도 될까요?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조사를 위해서요. 경찰.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빠 얼굴이라도 봐요. 제발이요. 영안실로 갔습니다. 하얀 천 아래 상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을 젖히자 상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상우야. 우리 상우야. 저는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봤습니다. 수진이가 상우를 보는 눈빛을,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안도? 그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안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3부.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장례식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우의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수진이는 3일 내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완벽한 애도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의 모든 행동을,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수진이는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냈지만 눈가가 붓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둘째, 수진이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조문객이 없을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하는 걸까요? 셋째, 수진이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제가 못 먹는다고 하면 어머니 드셔야죠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식사를 다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와 수진이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장례 끝나면 연락해. 우리 계획대로 하자. 발신자는 민석 오빠였습니다. 민석? 수진이의 대학 동창이라던 그 남자.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럼 같이 있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민석이라고 있지? 내 대학 동창? 수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왜요? 요즘도 연락해? 아니요. 거의 안 해요. 왜 갑자기?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문자가 왔는데 안 한다니? 그냥 장례식에 안 왔길래. 아, 민석 오빠는 지방에 있어요. 못 온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우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럼 같이 해요. 혼자 하고 싶어. 상우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우의 방은 깨끗했습니다. 상우는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속옷, 벨트, 모든 게 가지런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서랍보다 얕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검은색 USB에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상우가 왜 이걸 숨겨뒀을까?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30분쯤 후에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힘드셨죠? 쉬세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최종. MP3.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회사 비상계단은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녀. 거기서 밀면 사고로 보일 거야. 밀다니? 누구를 밀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상우부터. 상우. 제 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상우를?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우 핸드폰으로 내가 급하게 전화했다고 문자 보내면 돼. 비상계단으로 오라고. 그럼 오빠가 올까? 당연하지. 아내가 급하다는데 안 오겠어? 그때 내가 뒤에서 밀면 끝이야.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수진이가 상우를 죽였다는 겁니까? 보험금이랑 아파트 팔면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보험금, 아파트,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사실일까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였다는 게 다시 한번 들어야 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상우는 의심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2년 동안 연기했잖아. 착한 아내, 효도하는 며느리. 완벽했어. 연기.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전부 연기였다는 겁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어머니는 괜찮아. 나만 믿고 계셔. 오빠만 없으면 어머니는 문제 없어. 나한테 의지하실 거야. 제가 수진이를 믿는다는 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나면 보험금 나올 거야. 그리고 아파트는 어머니 동의 받아서 팔면 돼.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할 거야. 내가 혼자서는 이 큰 집 관리 못한다고 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할 거야. 어머니는 날 믿으시니까.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지방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응. 내가 원하던 카페도 차리고. 완벽한 계획이야. 녹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노트북을 닫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상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긴 겁니다. 상우는 수진이를 의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녹음을 했고 USB에 저장해서 숨겨둔 겁니다.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찾을 수 있도록. 상우는 마지막까지 절 생각한 겁니다. 상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제 시도에 계속 빼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응, 괜찮아. 문 열어주세요. 걱정돼서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우셨어요? 눈이 빨개요. 상우 생각나서. 괜찮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우리 둘만 남았잖아요. 둘만 남았다. 그 말이 소름 끼쳤습니다. 계획대로 저와 수진이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이제 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그래, 함께 이겨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둘 다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신고하려고요. 제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틀 전에 회사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고라고 했지만 사고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죽였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30분. 그 30분 동안 저는 수진이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아,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갈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바람도 쐴 겸. 혼자 다녀올게.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이가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저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상우 생각하면서 걷고 싶거든.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최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집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수진이가 경찰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당황하는 표정을.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상우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요? 사고 아니었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방으로 가서 USB를 가져왔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진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수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끝까지 듣겠습니다. 녹음이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진 씨, 이게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누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그럼 박민석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기록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형사가 수진이의 핸드폰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는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장 없이는 못 가져간다고 버텼지만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임의동행 요청하는 겁니다. 거부하시면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핸드폰을 내주었습니다. 형사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석과의 문자 내역이 있네요. 다 끝났어? 장례 끝나면 연락해. 이거 뭡니까? 그건 이수진 씨,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수진이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해예요. 제가 왜 오빠를 죽여요? 저는 오빠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2년 동안 연기한 거면서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우리 상우를 죽였어. 돈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 상우가 남긴 증거가. 수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부. 수진이가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형사들은 박민석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이 USB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상우가 남긴 거예요. 우리 상우가 마지막까지 절 생각한 거예요. 아드님이 정말 똑똑하셨네요. 이게 없었으면 사고로 묻힐 뻔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상우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복수해줬어. 저 나쁜 것들 다 잡혔어.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복수한다고 상우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20대 여성,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수진이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게 수진이라는 것을. 며칠 후 박민석도 체포되었습니다. 지방에 숨어 있었지만 경찰에 잡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와 민석은 대학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연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석의 빚을 갚기 위해 상우와 결혼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습니다. 상우의 회사, 상우의 집, 모든 게 목표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석과 계속 만났습니다. 상우 몰래. 그리고 2년 동안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살해 계획을 세우면서 더 끔찍한 건 상우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겁니다. 6개월 전부터 상우는 수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고 민석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석이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수진이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상우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모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석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상우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생일날을 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족 외식 계획이 있었으니 수진이의 알리바이가 완벽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오후 늦게 회사에서 연락받은 척하면 되니까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도 치밀했습니다. USB를 남긴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매일 검사를 만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저것들의 죄를 밝히겠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녹음의 신빙성을 공격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상우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상우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우 씨는 6개월 전부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주 한숨 쉬시고, 한 번은 술 마시다가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상우는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날도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핸드폰 보더니 황급히 어디론가 가셨어요. 비상계단 쪽으로요. 비상계단으로요? 네, 평소에는 절대 안 쓰는 곳인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석이 보낸 가짜 문자였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급해. 비상계단으로 와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상우는 아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가 아니라 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상우의 핸드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색어는 이혼 위자료였습니다. 상우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상우의 회사를 찾아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없었지만 복도에는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상우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급하게, 그리고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민석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지만 체격이 민석과 일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6부.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저. 수진이와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3개월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입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2년 전 금전적 목적으로 피해자와 결혼했으며 공범 박민석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USB 녹음 파일, 핸드폰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상우가 남긴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 수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는 정확히 녹음 내용대로 계단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민석 피고인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의 변호사도 나섰습니다. 제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얼굴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체형, 옷차림, 그리고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모두 일치합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 이수진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믿었는지, 딸처럼 아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상우가 USB를 숨겨둔 건 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드시 찾을 거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라고.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의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USB를 찾고 나서야 의심하신 건가요? 네. 그 전에는 며느리를 믿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2년 동안 보여준 효심과 사랑도 진짜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동안의 연기였습니다. 녹음 파일에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다고. 변호사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석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걸 수진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을 죽이자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것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량한 남편을 속이고 선량한 시어머니를 속이고 결국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박민석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7부. 선고 공판 날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박민석,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신중히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과 박민석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수진은 아내로서의 신의를 저버렸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무시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공범으로서 직접 범행을 실행했으며 사건 후에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석, 무기징역. 땅. 민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징역 25년. 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우리 상우를 죽였어. 25년도 아깝다. 어머니, 다시는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지 마.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살인자일 뿐이야. 수진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상우가 남긴 증거 덕분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우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상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해냈어. 저것들 다 잡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할 거야. 내가 살지 못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상우희망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입니다. 첫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 1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대학 가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니?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누군가는 그 아이들의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한때는 이랬을까? 하지만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니?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은혜를 꼭 갚을게요. 은혜는 나한테 갚는 게 아니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 장학금 전달식이 끝나고 저는 상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상우야, 오늘 첫 장학금 줬어. 내 이름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엄마가 지켜볼 거야. 내가 하늘에서도 지켜봐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